안녕하십니까. 천음의 노동과 정치 114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최근 방송들에서 오는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하기 위한 저희 여러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그 8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방송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2의 이념전쟁기다 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념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프레임전쟁 혹은 역사전쟁 혹은 가치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손자의 말을 금과 억지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피죠. 즉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구냐? 소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뜻합니다. 그들이 채택했던 전략 전술, 전투 방식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채택했던 최대의 전략은 통일전선 전략이었고 하부 전술로서는 프레임 전술과 기만 전술을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투 방식으로는 기동전과 진지전을 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표했던 최종 목표, 즉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그들의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끊임없는 선전선동술, 소위 프레임 전술과 기만 전술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프레임 전술, 기만 전술 중에 하나인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용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을 반복적으로 대중들에게 이렇게 인식시킨 결과 우파 진영의 인사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용어들에 의해서 세뇌당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들 중에 하나가 친일파라는 용어가 있고요.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현재 우파 진영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보수 우파, 보수 진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아주 많죠. 뭐 대표적인 우파 농객들도 그런 용어들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들에서 우파 농객들로서 제가 아주 극찬한 정규재, 다음에 백모 박성현, 그리고 전운책, 이 세 사람들도 모두 보수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파 진영의 보수의 전사라고 하는 이현주, 뭐 전희경, 이런 정치인들도 보수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저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 용어 자체가 좌파들이 만든 하나의 상징 조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에서 어떤 단어가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역사를 뭔가 개선시키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뭔가 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보수라는 말은 뭔가 기존의 낡은 질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구의 보수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수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개혁과 발전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당연히 있다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이지는 상징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소위 보수 농객들이 얘기하는 보수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개혁과 진보의 발전의 정신, 이것은 보수의 어떤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학습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보수라는 말에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좌파들이 반복적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들을 쓰면서 진영을 갈랐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우파 진영의 인사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세뇌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그 보수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아주 저는 거부 반응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보수라는 말을 이제는 던져버리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앞에 여러 번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뭐라 그럴까요? 그 말에 대해서 제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들도 그런 어떤 저희 그 견해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책이 어느 책이냐? 이 책입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노재봉 그 전에 총리를 지내신 분이죠. 그리고 정치학자인데요. 그 노재봉의 제자들이 그 노재봉을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아마 뭐 학습을 그럴까요? 토론회라 그럴까요? 아마 그런 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임에서 그 진행됐던 여러 가지들을 책으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제가 3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수 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상징 조작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제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참 기쁜 마음으로 그 구절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우파 진영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용어를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영을 어떻게 부를 거냐?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자, 자유진영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를 자유우파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고승국 박사는 뭐 동의를 하고 뭐 보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대 진보라는 이 용어에서, 그런 용어 쓰는 것에서부터 벌써 좌파들에서 만들어 놓은 상징 조작에 휘말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늘한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보수라는 용어다, 이런 것이죠. 그 보수 속에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한 개혁의 정신, 아무리 얘기해봐야 대중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런 보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보수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저희 이런 단순 좌파들이 있는 상징 조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그 말로만 하면은 좀 너무 깊이가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소위 서구에서 말하는 보수주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의 113번째 방송에서 소위 민주주의라는 표현,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그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수주의가 영어로 컨서버티즘이거든요. 컨서버티즘. 그래서 컨서버티즘을 우리 보수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이 지금 보수의 영혼이라고 전성철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보수의 영혼. 이 책에 153페이지에 컨서브티즘이라는 개념을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보수가 아니고
보존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럼 뭔가 컨서브는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킨다. 근데 이제 보존이라고 할 때 그 주의라는 말을 붙이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보존주의, 보수주의라는 말은 뭐 우리가 워낙 귀에 익었습니다만 보존주의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전승철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수라는 표현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가치들을 뭐 낡은 가치라 그럴까요? 그런 맹목적으로 뭐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주의라는 표현이 번역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번역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서구에서의 보수주의의 뿌리가 우리나라와는 그 뿌리가 다르다라고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보수주의는 그 뿌리가 아주 깊다고 봅니다. 저는 그 보수주의 뿌리를 무엇으로 보느냐? 저는 그 뿌리가 종교개혁에 있다라고 저는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추고 있던 전통적 가치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전통적 가치를 없애지 말고 그 역사적 전통은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런 그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구의 보수주의자의 뿌리를 소위 에드먼드 버크로 보지 않습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저술했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이 이제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저술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 책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입니까? 거기 그 당시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이 그 추구했던 세 가지 정신, 자유, 평등, 박애, 이 정신이 초기에는 그 프랑스 혁명이 어떤 왕정 신수설을 신봉했던 군주정 그기로부터 파생된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자유로 가는 위대한 하나의 혁명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초에는 보았습니다만 에드먼드 버크가 그 한 1년 정도 프랑스 혁명의 진행 상황을 관찰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버크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랑스 혁명이 앞으로 몰고 올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학살과 새로운 무질서 그것을 영국으로 그것이 침투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인물이 에드먼드 버크였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전에는 영국 의회에서는 굉장히 개혁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인 정치인이었죠. 그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보다 관대한 정책을 주장했다든지, 그다음에 왕권에 대한 군주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권력을 인정해야 된다든지, 뭐 인도에 대한 보다 온정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에드먼드 버크는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아주 계획적인 인물로 인정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 관한 그것을 보고는 이게 너무나 급진적인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가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형태의 독재와 어떤 학살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이 몰고 올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을 미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길로 사실은 나아갔죠. 굉장히 혼란과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그 혁명의 피를 불러 일으켰던 그런 역사가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찰했던, 미리 예측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통해서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자의 어떤 그 원조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에드먼드 버크와 대립적인 관점이 있었던 인물이 그 당시 이 토마스 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먼드 버크와 토마스 페인이 소위 그 서구 정치사에서 진보와 보수의 뿌리를 이루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에드먼드 버크와 토마스 페인의 관한 글을 보면서 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에드먼드 버크를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서구의 보수주의는 그런 그 프랑스 혁명 그 뭡니까 그 종교개혁을 그 월 뿌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루트와 켈빈으로 해서 대표되는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과 어떤 그 신부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독점적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그 신도들은 사실 거기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섭리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신도들에게 강요했던, 그러면서 면죄부 판매를 종교적으로 옳다고 보았던 그런 관점에 대해서 루트와 켈빈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교회와 신부의 어떤 권위를 부정했고 거기에 저항했던 인물이 종교개혁 루트와 켈빈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개개인이 직접 받아들이고 하나님 소명을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전통이 서구 그 기독교 개신교의 뿌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보수주의라고 할 때는 그런 전통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 가치, 개인의 존중,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의 소명을 개인의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이 서구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수주의의 뿌리가 저는 그 개인의 자유와 통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았던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보수주의라고 만약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과연 어떠한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가치, 전통적 가치가 그런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그 뭡니까 소명 이런 것을 밝히는 그런 가치가 과연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동체, 유교적 그 공동체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충효를 주장하는 그런 개인 가정에서의 그 효, 그리고 국가에서의 충, 이것을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개인보다도 더 우선시해왔던 그런 것이 우리 유교적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보수적 가치로 하면서 그것을 보존하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유교적인 어떤 전통적 가치를 이제는 이제 벗어나야 되죠. 제가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집단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좌파 우파를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 그래서 따라서 진보와 보수라는 표현 자체는 좌파들에서 만들어진 상징 조작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보수라는 용어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서구의 보수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그 용어가 지향하는 바가 저는 틀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종교개혁을 그 뿌리로 하면서 개인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어떤 전통적 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 가치는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던져버려야 한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그 소명 이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로 이제는 전환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주의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 저작이 두 책인데요. 제가 저 앞에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리 골드워트라는 미국의 그 정치인 그러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 바로 앞에 나섰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이 저서를 통해서 어떤 미국에서의 보수주의의 가치, 그냥 국가와 연방 국가의 어떤 그 권력보다는 주의 권력, 개인적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하는 보다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 베리 골드워터였고, 이 베리 골드워터의 사상이 레이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미국에서의 보수주의 또 핵심적인 저서가 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이 저서죠. 러셀 커크가 저술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 양심 그리고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 이 두 가지 책에서 얘기한 미국에서의 보수주의를 정치적으로 정책으로 연구했던 그 재단이 헤리티지 재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등장하기 전에 한 7, 8년 동안 이런 보수주의적 가치를 정책으로 많이 표현했고, 그것이 레이건이 마침내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에드먼드 버크와 토마스 페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사실은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뭔가 가슴이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버크가 이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저는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왕정이었다고 봅니다. 교회와 왕정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 그것을 지켜내자. 그것이 뭐 물론 좋은 점들을 주로 얘기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 교회와 왕정이라는 기존의 질서를 지켜내자는 그런 논리를 에드먼드 버크는 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소위 보수 우파 진영이라는 쪽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그리고 이거 칭송이 맞지 않는 에드먼드 버크의 저서를 보고 저는 오히려 이 가슴이 좀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척되는 인물인 토마스 페인의 저서가 있었거든요. 토마스 페인의 저서는 이 대표적인 책이 이 책입니다. 상식과 인권, 이런 두 책인데요. 이 상식이라는 책은 미국 아메리카 독립혁명의 어떤 그 독립혁명에 불을 질렀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그 삶 자체가 그야말로 혁명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생을 살았습니다만, 토마스 페인은 뭐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지위를 가졌던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혁명가로서 우리 그 소위 그 우리 근대의 3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영국의 이제 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인데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직접 뛰어든 인물이 토마스 페인입니다. 미국 혁명에 일어나기 직전에 상식이라는 책을 써서 아메리카 독립을 그 정당성을 이렇게 강조했던 인물이 토마스 페인입니다. 이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이라는 책에서 기술되었던 어떤 독립 미국을 어떤 그 공화국으로, 군주 정치가 아니라 어떤 그 미국 공화국을 기초를 이론을 제시했던 인물이 토마스 페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독립 선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책은 뭡니까? 이 에드먼드 버크가 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 대한 반론을 인권이라는 책으로 저술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토마스 페인의 상식과 인권을 보고 이 두 사람의 그 생애를 비교해 보니까 저는 훨씬 제 마음속에 와 닿던 것은 오히려 토마스 페인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어떤 삶 자체가 너무나 혁명가적인 삶을 살았고, 그가 저술한 이 상식과 인권에 표출되어 있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이 그 근본적으로 휴머니즘이 그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보수와 진보 어느 것이 더 나으냐 뭐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우파 진영에서 보수 진영, 우파 진보 진영이라고 할 때는 뭐 소위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하죠. 그렇게 구분할 때는 당연히 보수 진영이 더 훨씬 더 개인의 어떤 자유와를 더 이렇게 인정하는 집단을 볼 수 있습니다만, 토마스 페인과 에드먼드 버크의 삶을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버크보다는 페인의 삶에 더 마음이 훨씬 끌리었습니다. 왜 그러냐? 토마스 페인은 혁명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파 진영회를 보수 진영이라 부르지 말고 우리는 자유 진영이라 부르자. 그리고 자유 혁명을 추구하자라고 제가 여러 번 주장했죠. 그런 관점에서 소위 그 보수주의라는 말, 그 서구에서는 보수주의가 나름대로 그 종교 개혁이라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주의라는 그 말은 그야말로 수구 보수, 낡은 보수, 이런 그 이미지를 벗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저희 보수주의에 대한 저희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